우리 서울여대 중문과 교수의 박성진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외부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또 특별히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좌석이 가까운 데는 저 처음 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굳어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어저께는 또 한강 선생님이 또 상도 편의점에서 봐서 이거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손자병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전공은 춘추학입니다. 춘추학으로 뭐 여기 자막에는 없는데 제가 춘추로 박사를 받았고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이제 병법에 연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병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뭐 술수, 뭐 아니면 모략, 그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오해가 있고 편면적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심지어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전공이 춘추니까 춘추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한마디로 중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의 역사다.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의 추동력은 전쟁에 있다.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당연히 바뀌겠죠. 사유 방식에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는 어떤 틀로서 뭐 우리 조선 왕조가 성리학을 생각했듯이 저는 병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의 사유 방식을 이해하는데 이제 병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춘추 전공. 저희 선생님은 사기 전공자셨는데 이제 차마천 사기 내내 전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공부 좀 그 성리학 그쪽만 하지 말고 이거 좀 해라 그러셔서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병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살면서 크고 작은 판단착오, 실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반성이라면 반성, 성찰이라면 성찰을 하다 봐 제가 뭔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한테 겁먹부리려고 읽었던 손자병법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꼼꼼히 다시 읽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책을 보니까 내가 생각을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손자병법도 가르치면서 외부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손자병법에서 승리의 본질이라고 이제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이제 중국 지도입니다.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그 시대 배경이 중요하니까 손자가 활동했던 살아있었던 때의 중국의 모습인데 이 원으로 표시한 데가 왕이 살던 데입니다. 왕, 주나라 왕, 이제 천자라고 하죠. 천자, 천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저기에 있고 지금 이 동그라미 표시된 게 제가 저기 지도 보는 법이라고 제가 위에 했는데 흰색 동그라미가 나라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도시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는 야인들이 사는 겁니다. 들판에 사는 야인들. 그다음에 도성이자 나라죠. 그 안에는 국인들이 삽니다. 그게 인이고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민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인민이 되는 겁니다. 인민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 제후국들인데 주나라 왕은 중앙에서 제후국들의 어떤 상징적인 왕으로서 존재하고 제후국들은 이제 각자 이제 실력을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력을 다툰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거는 역시 무력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춘추 시대는 이제 주나라 왕이 이 장악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제후들이 주나라 왕을 대신해서 내가 일종의 어떤 행정 권력, 뭐 섭정의 그런 그 어떤 권한을 서로 쟁취하려고 했는데 그걸 패자라고 합니다. 패자. 패자의 특징은 다른 나라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제1제후국이 되는 겁니다. 제1인자가 되는 거지 다른 나라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일본 역사에 상당히 밝으신 분들이 많은데 일본의 막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천황이 있고 실질적인 통치는 쇼군이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다이묘가 있죠. 하지만 이 다이묘들은 서로의 영역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또 쇼군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또 쇼군은 천황한테 정의대장군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또 받아야 됩니다. 서로 공존하되 미묘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상대방 제후국의 영토를 없애거나 몰수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룰이 있죠. 이게 사실은 일본의 전국시대가 이 춘추시대를 모방한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왕은 이때 상징적인 권력, 실제 통치는 패자가 한다. 그 5명이 나왔기 때문에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린 시대가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는 그러면 각국의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뭐 일부적인 영토를 할양받거나 혹은 홍콩이나 뭐 마카오를 했던 식으로 뭐 오랜 기간 조차를 하거나 혹은 금전적인 재물적인 보상을 하거나 해서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국경은 항상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주나라 왕이 아무리 상징적인 왕이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 어떤 이 중화 문명에서 이탈하는 야만적인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도덕 류랄까요? 민심, 인심을 갖다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시대에 가면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때는 정말 소위 말하는 너 죽고 나 죽자, 뭐 너 죽고 나 살자. 이래서 상대방 국가를 소멸시키고 통일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극치가 진시황이죠. 춘추 시대는 그나마 어떤 목가적인 어떤 룰이 있었다면 전국 시대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전국 시대가 실은 중국의 춘추 시대를 되게 답습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걔네들이 내세운 구호도 똑같습니다. 존왕양이 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내친다. 일본 막부에서 한 말이랑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의 패자들이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춘추 시대를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제가 어떤 음식점을 하나 차려서 대한민국에서 제1인자의 어떤 요리집을 내고 싶다 할 때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제1인자. 우리 음식점, 우리 요리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 되는 거지. 다른 집을 다 없애겠다. 이거가 아닌 게 패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근데 전국시대 가보면 다른 음식점은 다 없애겠다. 우리 집만 전국에서 혼자 장사하겠다. 이건 전혀 다른 태도니까 이 시대 배경을 알고 손자병법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나타내는 게 이게 주나라는 인류 최초로 봉건제도를 실시한 나라입니다. 봉건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귀, 등급입니다. 중국인들은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냐? 등급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가 정해져야 세상이 편안한 겁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누가 중하고 누가 오랑캐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 천하에 질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게 공작부터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라고 이제 색깔별로 제가 해놨는데 각 제후국은 주나라 임금님 앞에서는 자기로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면은 뭐 노나라, 제나라에 자기가 있겠죠. 뭐 후작이든 공작이든. 그런데 자기 나라에 가면 임금님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양 역사 보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는 임금님인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가면 공작이고 백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 역사를 보면 무슨 공국, 무슨 뭐 백국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나코 공국이라고 하죠. 모나코 왕국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할 통치를 이제 주나라가 했는데 이 자기 제도가 유지되면서도 또 유명무실해지는 게 주나라 왕이 이게 눈치를 슬 보다가 누군가 군사적으로 세지면 슬그머니 아이고 삼촌, 아이고 외삼촌 하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어떤 실권을 몰아주면서 이제 패자로 등극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환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제환공 얘기 들어봤어요. 제환공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은 제환공 하면 뭐냐면 춘추 시대를 호령한 사람.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여기 소주. 여러분 혹시 그 중국 여행 가보셨으면 소주 가보셨죠? 소주 땅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나라. 그 오나라의 왕이 패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1제후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이 시골 구석에서 저 중원 가운데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제1인자가 된다.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군사 전문가인 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을 갖고서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냐? 370년 동안 745회 전쟁이니까 허구한 날 전쟁이에요. 허구한 날. 어디선가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죠. 군사 전문가가 출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병가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근데 병가가 유가, 도가, 법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제자백가인데 가짜가 붙었다는 건 어떤 학파를 뜻합니다. 근데 제자백가의 특징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천하의 질서를 우리가 잡겠다. 천하의 질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병가가 특이한 게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 것을 막을 방법으로 비전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병가는 전쟁을 직시하자 이겁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고 현실이니까 전쟁을 연구하자. 전쟁을 연구하자는 학파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병가.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나쁜 거니까 이제 외면하고 비폭력, 비무력적인 수단에 대해서 강구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전쟁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있는데 암을 외면하고 없는 듯이 살 게 아니라 암을 연구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가의 이제 뭐 시조라면 시조인데 손자 이전에 뭐 병가의 어떤 사상 그런 색채가 있던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저작물로서 의미 있게 출연시킨 사람이 손자다. 그리고 손자는 공자님 시대와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추와 전국의 차이는 이제 아시겠죠. 춘추는 공존하되 제1인자가 되고 싶다. 가 패자고 전국 시대는 뭐야? 진시황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를 죽이고 내가 합병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공존이죠. 공존인데 어쨌든 공존하되 제일 맛있는 집도 필요하고 조금 싸고 두 번째로 맛있는 집도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다 밀고서 나 혼자만 할래 하면 곤란한데 춘추 시대는 최소한 그런 염치나 공존의 매너는 있었다. 근데 전국 시대에 진시황이 성공했을 뿐이지 다른 왕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춘추와 전국의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춘추 전국 시대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하는 거가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시대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패자 오왕 합류라고 한 건 이제 요 양반 제2기간을 제가 쓴 겁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이 양반 제2기간이 이때였으니까 그렇다면 손자의 생존련도 이 정도에서 잡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 양반 생존련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사마천 사기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패자가 이제 한글로 쓰면은 루저가 되니까 한자로 꼭 아셔야 됩니다. 예. 루저가 아니라 그 업계에서 제1인자. 가장 위에 선 사람이 패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손자병법 왜 읽어야 되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살면서 많은 판단 착오와 실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침도 되고 또 하나는
중국 사유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옆에 저렇게 큰 나라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답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니까 많이 낭패를 받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설명을 드리면은 또 이제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경쟁 사회고 뭐 무역 전쟁, 무슨 전쟁, 무슨 전쟁. 근데 결론은 전쟁입니다. 사람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어떤 전쟁이든 그 안엔 공통된 속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는 사람은 진다. 밀려난다. 낙후된다. 뒤처진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그 대표 샘플이 이 앞에 있는 선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웃습니다. 근데 정말로 손자병법을 공부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너무나 좋아해서 교보문고에 검색하면 고수톱 손자병법, 초등학생 손자병법, 골프 손자병법. 이게 왜 손자병법을 뭘로 하냐면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무공 비급으로 합니다. 무슨 비결서.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로또가 되듯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 손자 있지도 않은 말을 막 지어내면서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힘든 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선입견이면 선입견, 고정관념이면 고정관념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제 강의는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키신저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온 차이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중국 이야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 많이 한 분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이 양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손자병법에서 중국식 사유를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양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뭐라 하냐면 체스랑 바둑에 뒀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둑을 좋아해서 뭐 두지는 못하는데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체스는 뭐냐? 근데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딱 두 줄로 했습니다. 정면 충돌로 적을 제거하는 거죠. 체스는. 그래서 이 체스 보는 거 보면 탁탁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퀸인가 킹인가 이거 하나 딱 써 있으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는데 토탈 빅토리죠. 근데 바둑은 어떻게 되죠? 예, 비어있는 곳에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한 집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이제 안 배우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저번에 이세돌 선수와 알파고가 할 때 알파고한테 이제 이세돌 선수가 상당히 초반에 돌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 말이야 끝까지 노력을 안 하고 말이야 아직 둘 데가 많은데 왜 안 두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바둑을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알파고랑 끝까지 눈물 나는 승리 전투로 한 6시간 한 뒤에 졌습니다. 한 집을 지든 두 집을 지든 그 다음날 대국은 어떡합니까? 지느라고 든 정력과 피로는 뭘로 만회합니까? 빨리 철수해야죠. 그러니까 10수, 20수 만에 돌 내려놓는 겁니다. 다음 전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보고 열심히 안 한다고 아직 둘 데 많은데 그러면 곤란하겠죠. 이제 다시 바둑 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우위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바둑 배울 때는 그 국민학교 때 너무 재밌는 게 알 따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 많이 따먹는 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바둑 선수들 하는 거 보니까 알 따먹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한두 알이에요. 왜 그럴까 해서 저 사람들 바둑 못 둔다 이런 생각했어요. 막 따먹어야 되는데. 하수들은 눈에 보이는 알 따먹는 걸 이제 저 같은 사람. 고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큰 판을 보면서 내 영향력을 상대보다 한 수 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자병법이 바로 그 정점이라고 키신저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체스와 바둑에 이제 생각하지만 체스판 보면
체스 말들이 다 쓰러져 있죠. 그럼 통쾌하죠. 토탈 빅토리입니다. 멋있죠. 근데 바둑 보면 어디 그런가요? 이런 식의 어떤 문화 차이랄까요? 사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이거는 제가 무슨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겁니다. 체스식 전략의 폐해는 뭐냐? 그러니까 서구식 전투나 결전 사상의 폐해는 뭐냐?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미군이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뭐 물론 테러리스트를 이제 제거하거나 뭐 그런 거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떤 그 마을에서 아니면 무슨 어떤 촌장님 집에서 결혼식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알카에다나 이런 테러리스트들도 그 현지 주민들의 협조와 어떤 인심,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간부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군이 특급 속보 해가지고서 무슨 간부 어느 결혼식에 참가한다. 그럼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최첨단 드론을 띄워서 적을 제거하라. 그래서 미사일을 쏜다. 그래서 제거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 국방부나 CNN에서는 우리의 드론이 알카에다의 리더를 제거했다. 라고 나오겠지만 제3자나 현지에서는 뭐가 나오냐? 장례식이 된 결혼식. 혹은 미국은 결혼식장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현지인들을 그 하객들, 뭐 밴드, 애기들 다 그래서 우리는 제거했다. 제거했죠. 안 하니만 못한 제거를 한 거죠. 결국은 미군은 그 사람들한테 대대손손 원한을 심어놓고 어떻게 나와야죠. 아프가니스탄에도 나와야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실적 위주의 이런 생각이 가져온 뭐 문화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할 때 또 친구 결혼식에 카톡으로 축의금 보내면 그 친구가 나중에 섭섭했어 이러는 판에 결혼식에다가 미사일을 쏘는데 그래 그 사람 잡으려고 그랬구나 하고 이해할 현지인들이 있을까요? 그 테러리스트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담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서양 전쟁론의 아버지 칼 폰 클라우제비치 장군이 쓴 전쟁론에 보면 저런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체스식 사고의 어떤 압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손자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겠죠. 최선을 찾아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뽑다 보니까 조금 압축적으로 하려고 뭐 최선의 어떤 장수를 찾아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인선할 때 최대한 사람 잘 뽑아라. 그래서 어려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먼저 히딩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좀 포니정 재단이니까. 한국인이 기억하는 그 최근 일 중에서 제가 볼 땐 지도자로 제일 잘 뽑은 사람이 히딩크 같습니다. 저분을 모신 건 정말 저 그때 강사였는데 언제 교수가 될지도 모르면서 한 달 동안 계속 웃었어요.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연식이 좀 됐다. 또 이런 표시이기도 한데 정말 행복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어서 그때는 그냥 몰랐는데 그 전후를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히딩크 감독님 전후로 그 선발된 선수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 면면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성적은 완전 천양지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책이 그때 뭐 교보 뭐 이런 데 쫙 깔렸는데 그때는 저는 뭐 저런 책까지 나오나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손자병법 공부하다가 다시 샀어요. 내가 몰라도 뭘 몰랐구나. 그래서 10여 종을 사서 보고
한 5종의 아주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히딩크 그 감독님을 이제 예로 제가 뽑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옛날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입니다. 병법에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인데, 필승하는 장수는 있어도 필승하는 백성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조선 수군은 몰고 나가도 이순신 장군이 나가면 필승인데, 또 다른 분이 나가면 전멸입니다. 그럼 수군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장수를 가려 뽑지 않는 것은 나라를 적국에 바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도 그렇겠고, 하다못해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도 수련회가 즐거우려면 우리 그 방장이나 조장님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수의 그 어떤 역량으로 뭘 봐야 되냐? 손자병법에서는 5가지를 뽑습니다. 5가지. 지혜, 신뢰, 자애. 그래서 이제 인자가 이제 좀 걸리고, 용기, 엄정.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자애가 좀, 인은 이제 여러분 그 한자가, 제가 중문과 교수인데 한자가 좀 문제가 많은 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한자가 참 뭐 좋은 점 많습니다. 뭐 저도 한자 한번 좋아하니까 중문과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글자의 함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글자의 함의가 시대마다 또 달라진다는 거. 또 세 번째가 같은 글자를 쓰고도 한 글자를 써놓고 말하자마자 자기의 정의가 다른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너 사랑이 뭔지 아니? 그러면 사랑하면 1000명마다 다 정의가 다를 겁니다.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건반사적으로 이제 공자님의 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관대한 어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자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손자도 공자님을 배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은 글자 쓴다고 해서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통솔력으로서 나는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는 난 죽을 수 있어. 뭐 이상하게 북조선 분위기가 나는데, 하여튼간에 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인의 예지와는 다르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걸 제가 워낙 충무공을 너무 흠모해서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충무공이 다 해당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게 충무공 같은 위인이 조선이라는 국세가 아주 미약한 나라에 태어나서 세계사의 이름을 떨치지 못한 게 정말 유감이고, 이순신 장군께서 로마에 태어났으면 아마 세계 명장에 첫 번째 올랐을 텐데, 참 그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면서 이순신 장군 동상 보면서 오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뽕은 아닙니다. 국뽕은 아닌데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제가 전쟁사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중문과 교수니까 본연의 그 손자병법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보시면 세계 전쟁사에서 병법이나 전략에서 탑5를 뽑은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뭐 1, 2위를 다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 이 양반이 하신 말이 바로 이겁니다.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양의 지위를 받는 사자들의 군대보다 사자의 지위를 받는 양들의 군대가 두렵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풀이하면은 이렇습니다. 사자를 양들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지도자고, 양들을 사자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지도자입니다. 이 양반이 한 말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군주가 장수에게 가져야 될 태도로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군주가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손자가 제일 걱정하는 게, 손자병법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손자병법에서 뭐 크게 그것이 좀 그런 게, 손자병법은 철저하게 지도자용 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열심히 싸우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병사에게 애국심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다 지도자 탓이고 리더 탓이고 장수 탓이다라는 철저하게 이 화자와 청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딱 두 명인데 하나는 군주, 하나는 장수입니다. 근데 군주한테 항상 뭐 항상은 아니고 한 두세 차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임명하고 존중해라.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이 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착잡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때만 해도 아주 젊으셨죠. 옆에 흰머리.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시는데 힐러리 여사 저 뒤에 지금 국무장관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저 뒤에서 이렇게 머리를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늦게 입장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라고 하니까 안 된다. 지금 작전 중이고 당신이 커맨더다. 그래서 간이 의자를 끌어놓고 옆에 앉아서 지켜보는 겁니다. 저런 군주 밑에서 장수할 만하죠. 장수는 또 실력으로 보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군주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최선의 능력을 가진 인물을 모셔서 믿고 맡겨라.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장수한테 요구하는 건데 이하는 장수용입니다. 이하는 장수용입니다. 다. 장수는 어떻게 되냐? 사명감, 소명의식, 직업윤리 이 전쟁에 승리에 모든 걸 건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진격의 이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퇴각의 형도를 피한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또 나오지만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공격해라 했는데 안 되는데요. 너 일로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이게 좀 곤란하죠. 그래서 손자가 뭐라고 이것도 손자가 한 말입니다. 장수는 전선에서 임금의 명이라도 다 따르지 않는다. 임금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어디 감히. 근데 이럴 자신 없으면 장수하면 안 됩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방패라는 칭호를 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구전의 창시자입니다. 지구전, 지연전의 창시자인데 한니발 장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상남자라 이렇게 정면 대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회피하는 겁니다. 정면 대결 회피하면서 보급 차단하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나 원론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로마의 수치다. 독재관에서 파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별명을 붙여줘요. 굼뜬자. 여기서 말로 굼뜬 놈이에요. 굼뜬 놈. 이게 꽁꾸락토르인데 그게 지금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욕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 절대로 자기 전략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한니발한테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아들이 보다 못해서 아버지 약간의 희생을 내더라도 병사들 좀 내보내서 한번 붙는 신용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파비우스 막시무스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약간의 희생자 안에 너가 포함되고 싶냐? 이런 장수가 진짜 장수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결국은 이 양반의 전술을 다시 채택합니다. 대패하고 나서.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로마에도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었구나. 이런 분이 진짜 사명감 있는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중국 얘기를 하면은 참 뭐 재미없어 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또 중문과 교수인데 안 할 수는 없고 옛날에 당나라의 안록산의 난이라고 아주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안록산의 난이. 근데 당 현종이 양귀비와 로맨스로 뭐 이렇게 나라가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때 안록산이 쳐들어올 때 그 서쪽에 동관이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난공불락인데 그 지키고 있는 장군 이름이 가서한 장군인데 굳게 지키고 버티기만 하면 이 반란군들은 몇 달 안에 기가 꺾이게 돼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현종이 닥달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기 망신이에요, 사실. 안록사는 그렇게 이뻐했는데 이놈이 나한테 나가서 박살을 내.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너 그러다가 목 잘린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양반도 나가는 거 아는데 그 전에 한 케이스를 봤거든요. 고선지 장군. 우리 고구려 출신 명장 고선지 장군이 현종이 독촉하는데 안 나갔다가 현장에서 참수하는 걸 봤거든요. 울면서 나가서 결국은 대패하고 당나라가 이제 괴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내 목이 떨어져도 못 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사람이 참 드물죠. 저도 사실은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든 얘기입니다. 태각의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진격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직 나라와 임금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승리였잖아요. 근데 임금은 승리하는 방법을 물으면서 싸우라고만 하는 거야. 이게 참 힘든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손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업에서.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안 다녀봐서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좀 높은 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정보에 투자하는데 저는 사실은 정보에 투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서 진주만 작전을 먼저 얘기하면 진주만은 정말 끔찍한 비극인데 일본 해군사관학교 출신 모리무라 타타시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가짜 이름입니다. 가짜 이름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호놀룰루 영사관의 부영사로 가가지고 게이샤들 끼고 놀면서 한량짓 하면서 FBI 눈을 따돌리면서 샅샅이 정보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기습작전을 성공시키는데 1등 공신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간첩이라는 건 뭐 역사에서 너무 많지만 뭐 여기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것도 일본 스파이의 활약이 큽니다. 심지어는 레닌한테까지 혁명 자금을 대신 게 일본 제국입니다. 러시아 재정을 흔들어라. 러시아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해라. 짜르를 타도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을 접촉해서 계속 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일본이랑 싸울 정신이 없어요. 한번 지고 나서 빨리 강화를 맺죠. 내부 분열 수습하기도 바쁜데 무슨 일본이랑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진짜 이 정보, 이 스파이 뭐 이런 거 아주 천자병법의 진짜 뭐 후계자고. 우리가 요새 신문지상에서 보는 건 역시 간첩하면 스파이하면 이스라엘 모사드죠. 모사드. 귀신 같죠, 귀신. 그래서 신문에 너무 요새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더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간첩이 5종류가 있다고 이 손자가 정리했습니다. 손자가 이제 정리한 거는 이제 이 5종류입니다. 현지인, 적외관리, 이중 스파이. 사가는 뭐냐면 죽음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스파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교관이 스파이라고 아예 딱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교관이 스파이라는 걸 뭐 좀 어느 정도 상식 있는 분은 알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근데 이 간첩에 돈이 들죠. 이 정보기관 운영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절대로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자는. 왜냐면 하루 전쟁 비용 생각하면 조족지를. 전쟁 하루 하는 돈은 스파이한테 쓰는 돈의 몇 천만 배입니다. 근데 어떤 개인한테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줘? 너한테 왜 돈을 많이 줘야지? 라고 반문하거나 불쾌하면 곤란한 게 그건 스파이한테 쓰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돈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서울을 지키려고 미사일 방어망 어떤 뭐 이걸 뭐 미국 거 뭐 어디 거 막 사온다 그러면 아이 그 비싼 걸 왜 사냐고.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 몇 천만 배 비싸니까 그걸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쓰면 안 썼다고 또 난리를 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왜 듭니까? 사고 나라고 삽니까? 자동차 보험 들었으니까 사고 안 나면 더 좋은 거고. 그죠? 간첩 비용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정예병을 양성하라. 저는 정예병은 정말 중요합니다. 코미타투스라고 이 게르만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나 이 유목 기마 민족들은 왕과 생사를 같이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로가디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환웅천왕인가 그 단군 신화에 보면 그분이 하늘에서 3천 무리를 이끌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코미타투스의 흔적입니다. 강력한 무장 집단이 진입한 거죠. 그리고 건국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 두 양반 저거 동성애 아닙니다. 피를 같이 흘려서 잔에서 이렇게 같이 마시는 겁니다. 죽음의 맹세입니다. 코미타투스랑 같이 숙식을 같이 하고 똑같은 대우를 합니다. 똑같은 음식, 자기 아들 형제랑 똑같이. 이게 이제 여기 콤파니온이라고 되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부터 이 콤파니온 이걸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콤파니온으로 번역한 거고 이 사람들이 코미타투스랑 똑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혹시 영화 보셨나요? 영화 보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용감해서 참 피곤한데 같이 죽으려고 달려드는 그 신이대들이 있어요. 그게 왕의 동료들입니다. 형제로 뭉친 그러니까 명예예요. 명예. 같이 죽고 같이 산다. 그걸 헤타이로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콤파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정예병 제도는 중국의 역대 왕조에 다 있습니다. 역대 왕조마다 정예병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봉이라고 합니다. 선봉. 선봉이 앞선자가 아니라 가려낸 날카로운 칼 끝날 선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에 100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천하에 당해낼 자가 없다. 사실 요새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뭐 SNS 뭐 이런 거 많은데 아는 사람 많은데 내가 진짜 큰일 났을 때 달려와서 나랑 생사를 같이 할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학생들이 하도 인스타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새는 그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새는 다 이 노트북을 보니까 뭐 이거 보니까 교재를 보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가끔가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심이 드러나는 PPT인데 제가 이창호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혹시 응팔 보셨나요? 응답하라 1988? 거기 박보검 씨가 나와서 잘생긴 분이 하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이창호 사범 연결했는데 이게 2005년 5연승 이번에 그 신진서 사범이 또 6연승 하는 바람에 이 계륵이 편의점에서 또 그 상도 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자나깨나 이창호 선생을 좋아하니까 여기 이제 이 중국 선수들이 웃으면서 야 한국 사람 하나 남았네 이창호 선수. 우리 5명인데 웃으면서 들어온 겁니다. 한 방이 중요하죠. 한 방. 우리한테는 이창호가 있다. 볼 때마다 아주 흐뭇합니다. 이 지혜에서 지력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게 정말 통쾌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양성하고 키우는데 애를 써야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긴 후에 싸우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나갔을 때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같은 조선수군인데 부산의 그 칠천량에서 우리 조선수군 전멸한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조선수군이 나가서 싸우면은 그냥 왜군이 약해서 이기는 줄 아는 거죠. 나가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이렇게 까탈을 부려. 나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데 진짜. 승리하는 군대는 승산이 확실한 뒤에 싸우려 한다. 패배하는 군대는 일단 싸우고 난 뒤에 이기려 된다. 일단 싸우면 어떻게 하든 되겠지. 싸우다 보면 방법이 생길 거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수가 생기겠지. 혹시 행운이 따를지도 몰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나타나서 날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생사가 달린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 빨간
여기 불패라고 저기 불패. 저 불패를 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불패의 자리.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사실은 이거 무슨 뭐 뻔한 얘기를. 근데 원래 그 성인의 말씀이 다 원래 뻔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전쟁은 변수의 영성, 변수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 이렇게 비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비 많이 오고 날씨 안 좋으니까 차 없을 줄 알았어요, 길에. 왜 이렇게 차가 많아? 그런데 저 마음은 급한데 뒤에서 구급차 이 앰뷸런스가 삐삐삐삐 하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제가 아주 일찍 나왔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시간 맞춰서 왔으면. 저희 회사에서 여긴 또 머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에 고정된 태사나 변하지 없는 모습은 없다. 이건 지금 이 말은 이제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떠한 상황이든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전쟁은 누구랑 한번 경쟁을 한다면 그럼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리턴을 노리자. 이 방법밖에 없다. 나는 절대로 물 한 방울 안 튀겠다.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배무 중다. 저거는 제가 좋아하는 니체의 말입니다. 니체. 니체가 한 말인데 참 훌륭한 분이다.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분을 제가 너무 존경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세계사에 영향을 준 5명의 장군을 뽑으려면 아마 이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거의 영화 배우입니다. 헬무트 폰 몰트게. 이분은 우리가 다 비스마르크는 아는데 비스마르크가 뭐 외교를 잘했다, 뭐 정치를 잘했다 하는데 외교 잘하고 정치 잘하는 걸로 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력으로 그걸 뒷받침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비렐름 황제가 이 사람이 나 좀 쉬고 싶다, 퇴역하게 해달라. 절대로 안 된다. 그렇지.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이 퇴역을 허락을 계속 권했던. 이건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뭐 나가라고 하면 좀 더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황제가 못 나가게 하는. 근데 이 양반이 한 말이 뭐냐? 강력한 적과의 접촉 이후 살아남는 전략은 없다. 다 완벽한 계획이 있죠.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면 다 멋지게 한 방에 촥. 근데 실컷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그죠? 인생이 그렇죠. 뭐 다 계획이 있죠. 누구나 멋진 계획이 있죠. 장밋빛 미래가 있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아닌데. 이 양반, 제가 이 양반 진짜 뭐 여러 가지 인품도 좋은데 이 양반이 7주 만에 오스트리아한테 항복받고 그다음에 프랑스 황제를 포로로 잡은 사람. 이 양반이 83,000명을 포로로 잡고 생포하면서 프랑스 황제도 잡은 사람인데 이 양반 그 비렐름 황제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즉위하는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독일 제국이 탄생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중간에 비스마르크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모델 같은 멋진 장군이 바로 이 양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을 끌은 것 같아서 사전에 제압하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편작의 큰형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편작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에서 이제 뭐 우리로 치면 허준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의사인데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 큰형, 작은형, 그다음에 자기인데 편작은 뭐 세계 뭐 중국에서 막 초빙을 늘 해요. 뭐 암수술 잘하고 뭐도 잘하고 심장수술 잘하고 다 잘한다. 근데 이 임금이 물었어요. 너희 삼형제 중에 누가 최고냐니까 우리 큰형인데 우리 큰형은 사람들 이렇게 기생만 보면 얘가 앞으로 무슨 병이 나겠구나 해서 처방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난지도 모른대. 고마워하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이 의사였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둘째 형은 기침하고 있으면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해서 고쳐준대. 그러니까 좀 실력 있네. 근데 자기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큰 병이 나서 피를 토하고 난리가 난 뒤에 아주 액션 크게 해서 막 가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죽은 사람 살려야 한다. 자기가 제일 한심하고 우리 큰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제일 멋있는 장군은 뭐냐? 사실은 상대가 알아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게 해 만드는 게 최고의 장군이다.
손자가 원하는 건 뭐냐? 피 흘리지 말고 이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싸우고 싶은데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네. 에이, 그러면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해볼 만해. 이렇게 되면 서로 유혈전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손자는 그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체스식 사고와는 전혀 반대죠. 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주도권을 장악하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니발, 이게 왜 한니발 바르카라고 제가 썼냐면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나오고부터 한니발 하면 딱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한니발 바르카라고 이렇게 해야 그 장군, 그 양반을 가리키니까 이 한니발 바르카라고 썼습니다. 한니발 바르카 장군이 알프스 넘어가지고 로마 자기 앞마당에서 싸우는데 알프스 넘어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갖고 노는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게 트레비아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손자병법을 읽었나? 할 정도로 아주 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한니발 전쟁은 옛날에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좋고 그게 진짜 전형적인 작전인데 근데 그 손자병법을 딸딸딸 외우고 잘 쓴 사람 중에 최근 사람으로는 이 베트남의 무원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미군을 축출한 베트남에서는 민족 영웅입니다. 근데 삼불 전략입니다. 저기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저기 좋아하는 장소에 싸우지 않는다. 저기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군이 베트남에 싸울 때 제일 곤란한 게 전쟁의 일반적인 전쟁의 어떤 모습이 미군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베트남 애들은 전혀 그렇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일종의 변칙 복서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싸울 때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맞춰주는 거야. 이게 진짜 스텝이 꼬이는 거죠. 스텝이.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주도권을 잡아라의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9번째로 뽑은 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게 온전히 승리하라는 뭐지? 온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상태를 깨트리거나 죽이거나 뭐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도 적의 몸도 적의 도시도 나의 도시도 우리나라도 적의 나라도 온전하게 그대로 접수하는 겁니다. 유혈이 낭자한 승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적을 1000명 죽였어. 근데 우리도 900명 죽었어.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 이게 손익이 이게 아니야. 그래서 적국을 깨트려 굴복시키는 것은 하책이다. 전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전국은 이 전자가 오롯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깨트리는 거예요. 도시를 허물어뜨리고 그 재건 비용 누가 됩니까? 망한 나라에서 재건하겠어요? 정복한 우리가 돼야 돼요. 돈이 더 들어. 이건 뭐 이기고도 챙기는 건 없이 복구 비용은 자기가 되고 있어요. 사람 다 죽였는데 그 피바다에서 무슨 이건 하나만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은 뭐냐? 질이 낮은 승리를 100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웠던 거예요. 해결 안 되니까 또 싸우고 그래서 또 이겼어요. 또 싸우고 또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지쳐. 재물은 떨어져. 근데 임금은 교만해져. 왜? 난 늘 이기는 임금이야. 늘 이기는 임금이 교만한 건 당연하죠. 그 교만한 임금이 피폐해진 백성들과 고갈난 재정을 갖고 전쟁을 한다?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이때까지 내 승리는 질이 안 좋았던 거예요.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우쭐한 거죠. 그런데 전쟁은 돈 싸움이거든요. 나가서 죽는 사람 누군데? 임금이 안 죽겠지. 근데 백성들은 뭐 무한히 뭐 총알바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백전백승은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과 싸우는 싸움닭이 된 건데, 그러면 뭐 요행이 그런다 하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승리죠. 위험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백전백승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쁜 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질 낮은 승리에 도취된 거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더 싸워야 됩니다. 싸울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남을 꺾어라. 뭐, 그거 좋죠. 근데 뭐, 그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이제 중국에 옛날에 한신 장군이라고 배수진으로 유명한 사람 있죠? 배수진으로 유명한 한신 장군은 그 항우랑 전쟁할 때 제 나라 정복하고 연나라에다가 편지 한 장 보냈어요. 편지 한 장. 항복하면 좋겠습니다. 연나라 항복했어요. 네. 편지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왜? 압도적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오해해서 그러니까 싸우지 마. 싸우지 않았는데 내가 왜 꿇습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꿇는 거죠. 이종격 투기 세계 챔피언에게 이 세계는 평화롭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다녀도 겁나지 않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11시만 되면 아이고 어두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두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하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는 절대로 승리를 장담하는 책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서가 아니에요. 지지 않는 법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먼저 상대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이건 지기에 해당하죠. 나는 내가 아니까.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적은 내가 관리할 수 없죠. 그리고 적을 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았다 친들. 그게 만약에 적이 흘린 역정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상대를 이길 기회를 기다린다. 적어도 적은 나를 꺾을 수는 없는 불패에 가는 겁니다. 불패지. 상대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건 나에게 달려있죠. 이건 내 관리예요. 내가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고 강해지면 절대로 나를 못 이겨. 하지만 나도 너를 이긴다는 그건 없죠. 보장은 없죠. 그런데 적어도 지진 않아. 그런데 내가 굳이 저 상대를 이기고 싶다. 굳이 이기고 싶다면 문제는 상대도 병법을 보고 공부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나만 똑똑한 게 아니니까. 상대도 책을 보고 공부하는데, 그러면 상대도 실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을 키우면서 계속 강해지는 그 인내를 감수하고 고독을 견뎌야지. 자꾸 나가서 한번 헛발질하고 싶고 뭔가 액션을 하고 싶고 초조해하고 부산한 어떤 행동으로 자기 힘 빠지게 할 거 없다. 기다려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내가 실력만 쌓고 있다면. 근데 상대는 뭐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상대에게 달렸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상대가 실수나 허점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바둑은 어디서 끝나냐? 바둑 대국 보시면은 아세요. 아까 121번째 작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딱 한 수. 딱 한 수의 패착이 이 바둑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누가 실수하냐? 누가 인내심 없이 저급하게 행동하느냐? 누가 허점을 내보이냐? 누가 경거망동하고 어떻게든 나대고 싶고 나서고 싶고 뜨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한 방에 뭐가 되고 싶은, 그래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지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승리를 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백전백승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피지기해도 위태롭지 않다는 개런티. 그럼 우리는 승리를 원하잖아요, 항상. 근데 미안하지만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승리할 조건은 만들 수가 있는데 승리는 사실은 만약에 내가 경쟁 관계에 있다면 상대의 실수 여부에 달려있고 나는 항상 내 내공과 실력을 부단히 쌓는데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자병법은 우리에게 백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불패의 자리를 가는 법. 불패. 최소한 나는 지진 않아. 그 자리에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승기를 잡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급하게 성공하고 싶어 하죠. 조급하게. 20대에 무슨 큰 돈을 벌어서 아니면 뭐 시간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패배도 맛봐야 되고 쓰라린 인내와 고독을 견뎌야 되는데 다들 이걸 보면서
인스타에 올린 그 멋진 그 사진들 보면서 나는 언제 이런 차 사나 뭐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손자병법의 승리의 조건, 승리의 본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하려면 첫 번째 불패의 나로 만들어라. 나를 불패의 자리에 올려놔라. 이게 손자병법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때까지 판단 실수나 사고 아쉬운 게 있다면 내 삶에서 그건 누구 탓도 아니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내가 단단하지 않았고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그 어떤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손자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